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해설, 저는 남궁민입니다. 자, 총평에서 김철 선생님과 제가 이제 이번 시험에 관해서 종합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 1부부터 시작해서 문학, 독서, 또 화작과 언매, 이렇게 공통 과목과 또 선택 과목들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세부적인 얘기들을 다 이 1부부터 6부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문학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살짝 그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 시간에는 앞에 두 세트, 그러니까 운문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문학은요. 그래서 이제 현대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를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총평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만 전체 작품 수가 11개나 돼요. 그러니까 작품 수가 특히나 고전시가에서 작품 수 자체가 늘어나면서 짧은 시조들을 여러 편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부담이 좀 커졌달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세트 구성상의 그 2022 수능 예시문항이 보여줬던 것들이 여기에 지금 4월에도 역시나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서 세트 구성들이 변화하면서 이 변화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학에서 고전 시가 파트가 그렇게 설명하는 글 혹은 뭐 일종의 어떤 논문 같은 한 대목을 끊어다 놓은 것 같이 제시되는 구성 방식, 또 고전 산문이 이렇게 두 작품을 복합 지문으로 구성하는 이런 방식, 이런 게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다소 낯설 수 있으니 여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왔고, 3월 4월에 두 번째나 이 시험을 보니 그것에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를 이번에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험이었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개의 작품이 아마도 거의 100% 낯선 작품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낯선 작품들, 이 작품들은 사실은 국어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낯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작품 자체는 낯설지만 지문은 읽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구성되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오늘 이 1부와 2부를 통해서 문학은 그걸 해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요. 1번에서 4번까지 달려있는 현대 시 세트부터 가도록 하죠. 갑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가와 나 두 편의 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요, 유치원에 경이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라는 긴 제목의 시가 나오고요. 유치원은 여러분 그 뭐 깃발 알죠? 중학교 때 보통 배우던가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지? 그 깃발의 유치원입니다. 청마 유치원이고요. 한국 현대 시사에 뭐랄까요? 의지적인 단호한 강한 어조를 지닌 선이 굵은 시를 쓴 이른바 생명파라고 불리는 시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런 유치원의 아주 그 읽어볼 만한 뭐 가치가 있다고 할까요? 좀 소소한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시가 가에 제시되어 있고요. 나에는 김승희의 시 달걀 속의 생이라는 연작시, 그게 아마 시집으로도 묶여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80년대 말 90년대 초 요때일 거예요. 80년대 말쯤에 그 연작시 가운데 두 번째 시, 그래서 달걀 속의 생 2라는 작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낯선 작품일 텐데 읽어낼 수는 있다. 함께 그걸 해보자. 내가 그걸 해냈는지 못 해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에 못 해냈다면 이번 이 시험에 제시된 지문들을 그런 연습의 도구로 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갑니다. 한번 읽어보죠. 뭐 나에 비해서 가는요, 좀 이렇게 읽고 곱씹고 그럴 만한 재미가 있는 시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물도록 학교에서 아이 돌아오지 않아 그를 기다려 저녁 한 길로 나가보니 보얀 초생딸은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있고 느릅나무 그늘새로 화환이 불밝힌 우리 집 영머리엔 북두성저의 그 찬란한 보국이 신비로운 표대처럼 지켜있나니 때로는 하나의 병으로 눕고 또는 구차함에 항상 마음 조일지라도 돌연돌연 이루어지는 너무나 의고한 단란을 먼 천상에선 밤마다 이렇게 지켜있고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우주의 무궁함이 이렇듯 맑게 인연되어 있었나니 아이야, 어서 돌아와 손목 잡고 북두성저가 지켜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 야, 좋은 시입니다. 역시 이름 있는 시인은요, 대시인은 괜히 대시인이 아닌 거야. 자, 함께 읽어보죠. 저물도록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려. 이제 여기
유치원의 딸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를 기다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녁 늦도록. 그래서 그를 기다려 저녁 한 길로 나가보는 거야. 아버지가. 그죠? 요거는 지금 시적 상황을 알게 해줍니다. 이 작품의 창작의 배경이 된 어떤 그 스토리지 이거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화자가 저녁 한 길로 나가보니 보얀 초생딸은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있고, 이제 이 거리 끝이 이제 나중에 거기 4번 문제죠. 그죠? 4번 문제에서 거기 2번 선지에 활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감상해 봅시다. 보얀, 여기 지금 보얀, 화안희, 막 이런 식으로, 그지? 일종의 시적 허용,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보얀, 화안희, 이렇게 뭔가 어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의 그런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보얀 초생딸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초생딸이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녁 거리의 풍경이지. 그죠? 집 밖으로 나가서 아이가 오나 이렇게 좀 거리로 나가봤는데 그 거리에 날이 저물어가지고 초생딸이 이렇게 보얀 빛을 내리쬐고 있는 그런 그 저녁 풍경이에요. 그래서 느릅나무 그늘 사이로 환히 불 밝힌 우리 집 영머리엔. 근데 영머리라는 건요, 아마도 여기 영이라는 게 이영을 줄여서 영이라고도 하니까 우리 집 영머리라고 하는 것은 왜 초가집 지붕 위에다가 얹는 이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가집의 지붕 같은 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환히 불 밝힌 우리 집의 지붕 쪽, 하늘과 가까이에 있는 위쪽, 그죠? 영머리엔 북두성좌, 북두칠성 알죠, 그죠? 북두성좌의 그 찬란한 보국이 신비로운 표대처럼 지켜있나니. 선생님, 지문을 읽어낼만 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상황을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애가 저녁이 되도록 안 와가지고 나가봤더니 거리에 저녁 풍경, 보얀 초생달 빛이 이렇게 비쳐있는 어두컴컴한, 근데 다사로운 달빛이 비치고 있는 어느 저녁 풍경을 보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느릅나무 그늘 사이로 불을 이렇게 우리 집이 불을 밝히고 있고 저녁이니까 거기에 그 우리 집 이렇게 지붕 위쪽으로 북두칠성의 찬란한 보국이 신비로운 표대처럼 지켜있대요. 그럼 봐요. 여기서 신비로운 표대처럼 뭐가? 보국이라는 말은 사실 쉬운 말이 아니고 사전에도 없는 말이고 사용하지도 않는 말이에요. 추론을 하건대 그 찬란한 보국이랄 때 이 보국 한자가 이 병기가 돼 있는데, 글쎄요, 저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 보자는요, 우리가 무슨 족보, 계보 이런 거 할 때 이 보자를 쓰거든요. 그다음에 이 국이라는 건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물의 가장자리 끝 뭐 이런 의미를 쓰는 국자로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마 북두성자의 그 찬란한 보국이 신비로운 표대처럼 지켜있다. 어디에? 우리 집 지붕 쪽에 라는 얘기는 이런 걸 거야. 여러분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인 거 알고 계시죠? 그 국자가 이렇게, 자 여기 보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족보, 계보, 그러니까 그 성좌, 북두칠성 성좌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별들이 낱낱으로 이렇게 있는 별들을 우리가 그걸 이어서 연결해가지고 그걸 별자리로 이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북두칠성의 국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끝 이렇게 이어진 그 어떤 그 기운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까지 쫙 이렇게 뻗쳐 있는 걸로 감지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그 시인의 눈 같은 데는요, 당연히 이런 순간들이 더 많을 테고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도 가끔은 이런 시적 영감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죠? 뭔가 우리 집에 하늘의 상서로운 기운이 이렇게 거기까지 뻗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두성자의 그 찬란한 보국이 신비로운 표대처럼 우리 집 지붕 위에 이렇게 지켜 있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가 병으로 눕고 또는 구차함에 항상 마음 조일지라도, 그럼 이건 뭐야? 산다는 것은요, 생활에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오죠. 누군가가 아파서 드러누워서 그 병간호를 해야 되고 집안에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차함에 마음이 항상 조이는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도란도란 이루어지는 너무나 의고한 단란. 이게 뭐야? 너무나 의고한 단란. 의고라는 말은 뒤에 보면 각주에 나오죠? 의고, 옛 것을 본든다 그랬으니까 예스러운 이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합시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의 어떤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도란도란 이루어지는 아주 예스러운 단란함 같은 게 우리 집에 그 기운이 있는 거야.
집 밖에 나가서 우연히 이런 그 순간을 맞이한 거죠. 자기 집을 바깥에서 본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하늘과 닿아 있는 북두성저의 어떤 기운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먼 천상에선 밤마다 이렇게 지켜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 너무나 의고한 단란을 먼 하늘나라에선 밤마다 이렇게 우리 집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켜있고,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수유라는 거 짧은 시간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극도로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영겁의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뭐 몇십 년 왔다가 뭐 100년도 채 못 사는 인간의 삶이라는 건 그건 아주 짧은 역사란 말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수유한 영위. 인간의 짧은 순간에 그 하는 일, 그지? 일을 꾸려나가는 것, 삶이라는 것에 우주의 무궁함이 이렇듯 맑게 인연되어 있었나니 그랬어요. 그럼 봐. 사실은 이거는 대비되는 거지. 인간의 아주 짧은 삶과 우주의 무궁함이라는 것은 대비되는 거야. 그죠? 이건 아주 짧은 거고 이건 아주 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이 인간의 삶 속에, 이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사는 나날의 삶 속에 우주의 무궁함이 맑게 인연이 되어 있었다는 걸 무릇 깨닫게 된 거야. 갑자기. 새삼 깨닫게 된 거죠. 아, 왜? 여기 수유한 영위에 해당하는 우리 집의 모습에 저 북두칠성의 그 상서로운 기운이 다 있고, 밤마다 우리 집을, 그 단란을 온 우주가 그걸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만히 하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무궁함이 우리의 집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 좋은 기운을 끼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이야, 어서 돌아와 손목 잡고 북두성좌가 지켜주고 있는, 지켜주는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어우, 감동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꼬마 아이한테 들려주면 다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이런 마음을 말로 풀어서 잘 설명해서 손잡고 집으로 가면요,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다 받을지 몰라. 아, 우리 집은 참 행복한 집이야, 이런 생각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를 읽었습니다. 됐죠? 제목을 보세요. 경이라는 게 뭐야? 놀랍고 신비로운 거거든요. 놀라운 신비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나의 주변에 있었도다라는 깨달음이, 이게 사실 주제죠, 뭐 주제, 그지?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바가 이런 놀라운 깨달음, 이게 작품의 제목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됐죠? 자, 나로 갑니다. 김승희의 달걀 속의 생 2인데요. 읽어봅시다. 이제 항상 이제 이거 지금 이 세트가 되게 재미있고 유의미한 이유는요, 4번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훈련의 도구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시를 읽을 때도 그랬지만 나시를 읽을 때도요, 결국 봐봐, 우리 여러분 개념도 그랬죠. 개기일식 문학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 알 텐데, 시의 첫 그 독해의 방법의 첫 단추, 첫 걸음은 화자가 누구고 그가 어떤 대상들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시적 상황 속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거든요. 시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가가 그랬듯이 나도 마찬가지야. 읽어볼까요? 냉장고 문을 열면 달걀 한 줄이 온순히 꽂혀 있지.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은 냉장고 안에 담겨 있는 달걀이야, 그죠? 근데 이게 80년대신데요. 여러분 어때? 요새는 여러분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달걀들이 노란 달걀들이 더 많아. 그지? 근데 이때는요, 하얀 달걀들을 훨씬 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여긴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마트 같은 데 여러분 가보면 흰 달걀은 잘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치? 근데 이제 요때는 그랬어요.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 요게 달걀을 얘기합니다. 근데 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난 그것들을 쉽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맛있는 달걀들을 왜 못 먹어, 안 먹어? 왜? 달걀 부침 만들고 달걀찜 해가지고 먹으면 되지. 왜? 반찬으로 최고인데. 그랬는데 그 궁금증이 이제 아래를 통해서 해소가 되겠지? 궁금증에 못 먹을 것 같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봅니다. 교회선을 타고 갈 곳 없이 방황하던 무렵. 그럼 이제 과거 회상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갈 곳 없이 방황하던 때예요. 그러면 삶에 어떤 의욕 같은 것도 없을 테고 정처 없이 아무데나 막 떠돌고 막 방황하고 이러던 때겠지. 삶의 목표를 잃었고
뭔가 심리적인 상처와 좌절 속에 있고 이랬을 때인데, 그랬을 때 그러던 무렵에 어느 시골 국민학교 앞에서, 국민학교라는 건 요즘은 초등학교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름이, 옛날엔 국민학교로 불렀죠. 어느 시골 국민학교 앞에서 초라한 행상 아줌마가 팔고 있던 수십 마리의 그 노란 병아리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데, 여러분이 자랄 무렵에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였지, 초등학교 앞에 풍경은 어땠는지는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겠네요. 그죠? 어땠어요? 여러분 자랄 때도 학교 앞에 이렇게 그 길에다가, 교문 앞에다가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병아리들 막 가져와서 뭐 한 마리에 100원 뭐 이렇게 팔았나요? 100원 아니겠다. 한 500원 뭐 이렇게 해서 팔았나요?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옛날엔. 이제 병아리 감별사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를 병아리, 닭까지 키워가지고 그걸로 뭐 알 낳고 뭐 그렇게 키울 병아리하고, 약해서 병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쓸모가 크게 없는, 기를 필요가 없는 병아리들을 골라낸단 말이야. 이제 이 병아리들은 이렇게 가서 나가서 막 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너무 귀엽고 예쁘고 해가지고 그걸 막 사와 온단 말이야. 아이들이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막 삐아가 잘 자라야 해.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삐아가 오래 못 살고 죽을 때가 많아. 워낙 애초에 약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랬던 걸 보던 경험이 있는 거죠. 자기 어렸을 때가 아닌 것 같아. 교회선을 타고 갈 거 없이 방황하던 그런 무렵이니까. 어른이 된 화자가 그냥 정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골 국민학교 앞에서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야. 마분지 곽 속에서 바글바글 끓다가 마분지 곽 위로 보글보글 기어오르던 그 노란 것들, 이게 뭐야? 병아리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괄호에다가 이제 이것에 대한 일종의 평가랄까 부연 설명 같은 걸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더 추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생명의 중심은 그렇게 따스한 것, 그랬습니다. 자, 살아서 즐겁다고 꼬물거리던 모습이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상 암송하고 있던 나의 눈에 문득 눈물처럼 다가와 고이고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때의 그 국민학교 앞에서 팔고 있던 병아리들의 막 생명력, 보글보글 마분지고 위로 막 기어오르려고 하려고 막 나가려고 하고, 아직 날 수는 없고 막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이러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막 색깔도 그렇지만 그 모습이 막 털나 있는 그 병아리 모습이 따스하게 보이고요. 생명의 중심이란 그렇게 따스한 것이라고 느끼고,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막 삐약삐약거리는 게 살아서 즐겁다고 꼬물거리던 모습이라는 거야. 그럼 그것은 그 무렵에 방황하던, 정처 없이 아무데나 가 막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우연히 그 풍경을 보고 있는 화자의 삶은 어땠는가 하면 살아서 불행하다고 늘상 암송하고 있던 모습이었거든. 그럼 이 둘은 서로 대비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막 살아서 즐겁다고 삐약삐약하고, 이것은 곧 생명의 중심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 그런 걸 환기하는 그런 모습인데, 대상인데, 그걸 보면서 살아서 즐겁다고 삐약삐약대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정반대로 살아서 불행하다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우울감에 젖어있던 나의 그 병아리들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나를 막 울게 만들었던 그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봐요, 다시 1년으로 돌아가겠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는 달걀을 깨가지고 그걸 뭘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때문에,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시상이 더 심화됩니다.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여태 부활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 나는 계속 살아있는데 계속 불행했어. 근데 얘네들은 막 살아있는 게 즐거워, 병아리들은. 그러면 얘네들은 즐거운데 나는 불행하다면, 나도 부화를 했다면, 얘들처럼 나도 부화가 되었다면, 알을 깨고 나갔다면, 그러면 나도 즐겁지 않았을까? 그러지 못해서 나는 계속 불행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엉뚱한 생각입니다만 꽤 시적인 어떤 발상이죠. 아, 얼마나 슬픈가. 봐, 감탄사를 써가면서 얼마나 슬픈가라고 직접 자기의 어떤 정서를 표출하는 말들이 나왔어요. 차가운 냉장 칸 맨 윗줄에서 달걀 껍질 속의 흰자위와 노른자위는 무슨 꿈들을 꾸고 있을까?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 병실에서 입원비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형제들처럼 흰자위와 노른자위도 무슨 그런 절망의 의논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무슨 그런 걸 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그냥 짐작해 보는 거고요. 물론 터무니없는 짐작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런 거야. 지금 화자의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실.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지금 중풍으로 쓰러져서 입원해 계시는 거고요. 입원비 걱정을 하고 있는, 가난 때문에 그 입원비를,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를 가난한 형제들이, 화자의 가난한 형제들이 그렇게 절망의 의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달걀들도, 그 안에 흰자와 노른자들도 그런 절망적인 의논들을 하고 있을 것인가. 물론 걔네들은 그런 의논을 하고 있지 않죠. 나만 그런 거지. 우리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통해서 달걀을 바라보면서 떠올리고 있는 화자의 상념 속에 화자의 처지가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죠? 화자는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의논을 하고 있는 삶의 어떤 기쁨이나 환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는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거죠. 자, 사계절 전천후 냉장고.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만 이 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요, 냉장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전제품 중심이었고, 막 사계절 전천후 냉장고 이런 게 냉장고에 붙는 그 수식어구로 최신 제품이라는 그 성능을 자랑하는 뭐 이런 말로 막 쓰이고 그랬어요. 사계절 전천후 냉장고, 하얀 문을 조용히 열면 추운 달걀들의 속삭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 속삭임 소리는 뭐냐면요, 엄마 엄마 안아줘요. 따스한 품속에 어미 달게 안기지 못하고만 달걀들처럼. 봐, 속삭임 소리는요, 추운 달걀들이, 냉장고를 열면 냉장고 안에 추운 달걀들이 엄마 엄마 추워요 안아줘요 하는 속삭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따스한 품속에 어미 달게 안기지 못하고 만 달걀들처럼, 또 달걀들처럼, 너희들처럼 병렬이죠. 그 달걀들은 어떤 너희들인가 하면요,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온 너희들이야. 그러면 이제 팩트로는 어떤 차원의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슈퍼마켓 같은 데서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바겐 세일을 할 때, 세일할 때 싸게 사온 달걀들이 우리 집 냉장고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자,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온 너희들처럼, 추워요 엄마 안아줘요 안아줘요 하는 속삭임을 하고 있는, 추위에 떨고 있는 가녀린 생명체 그 병아리들처럼, 그런 그 달걀들, 그 안에 들어있을, 부화되면 나중에 그런 생명력을 이렇게 막 펼쳐낼 병아리들처럼 보이는 달걀들이 내 눈앞에 있는 거지. 그런 달걀들처럼, 처럼 어떻게? 나도 역시 어떻다고? 여권이 분실된 사람. 여권을 단순히 진짜 패스포트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나는 그러면 여권이 분실됐다는 건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어쨌든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고, 그지? 힘든 여건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 나도. 엄마가 안아줬으면 좋겠는 사람. 차가운 냉장고 속에 있는 달걀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팔려온 너희들 같은. 그래서 나도 뭔가 제대로 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세상의 쓸모를 제대로 발휘하고 이러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하네요. 그죠? 자, 그런 사람.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갈 때 오히려 절망은 조용하고 초연해지는 것 같지 라고 했습니다. 자,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갈 때, 연말이 되면 왜 이렇게 기부 같은 거 막 하면서 막 희망 온도계, 온도 올라가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죠?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간다는 건 똑같은 얘기로 하면 절망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거야. 그죠? 절망이 더 심해지는 거지. 희망이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간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를 지배하고 있는 이미지, 공간적인 배경, 냉장고라는 소재하고 긴밀하게 이미지상의 연관성을 지니네. 그지? 그래서 희망의 온도가 내려가는, 절망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순간에 오히려 절망은 조용하고 초연해지는 것 같지. 그럼 이거 그러면 절망을 극복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겠나? 아닌 것 같죠.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냉장고 안에 달걀을 보면서 희망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그래서 절망의 순간이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그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아우성치는 절망의 상태가 있는 건 아니야. 그지? 그러면 뭐 조용하고 더 단단해지고 초연하다는 건 어떤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더 차가워지고 더 냉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런 절망의 상태에 관한 진술로 읽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문제를 볼까요? 1번. 가와 나의 공통점 그랬거든요. 자, 이 1번 문제가요. 의외로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어렵게 느꼈던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공통점이에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는지 아닌지는 그냥 지문을 보면 알지. 가는 맨 끝이 우리 집으로 가자 이랬고요. 나의 맨 끝은 초연해지는 것 같지 이랬는데 어떻게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어? 땡, 바로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 당연히 아니죠. 수미상관 뭐야? 맨 처음 부분이 맨 끝 부분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하게 반복될 때 그걸 수미상관이라고 해. 둘 다 아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촉각적 심상의 대비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요거 은근히 맞는 말 공통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 근데 생각해봐요. 가에는 어디에 촉각적 심상이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 그지? 그럴 법해 보이는데 나에만 있어. 여긴 뭐 아까 처음에 괄호 안에 나왔던 것처럼 뭐 생명의 중심은 그렇게 따스한 것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든지 혹은 냉장고 안이 지금 차갑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희망의 온도가 차츰 내려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차가움이 등장한달지 그러면 촉각심상의 대비를 제시해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나만 그렇지 가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 아니겠다. 자, 청유형 어미는요. 우리 집으로 가자 하는 가에는 나왔지만 나에는 없으니까 1번 틀렸다. 답은 2번이에요. 특정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는데요. 뭔가 의미가 부각되죠. 반복하면. 형식적으로는 시어의 반복은요. 형식적으로는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의미, 내용상으로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부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가 다소 사실 이 문제의 어떤 실질보다 여러분들이 다소 까다롭게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 2번 선지가 정답지로서 대단히 뚜렷한 정답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이건 있죠. 시어가 반복된 건 가에서 우리 집 북두성좌 같은 말이 2번 나오고 또 나에는 뭐 달걀이라는 시어는 몇 번이나 나오고 또 뭐 흰자위와 노른자위 뭐 이런 시어들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그걸 통해서 의미를 부각한다는 건 이 시어의 의미를 부각한다는 건요. 사실은 이건 거의 하나만 진술이죠. 만약에 시어가 반복된다면 의미가 당연히 부각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의미가 부각되나? 안 그러나? 뭐 이게 왜 의미가 부각된다고 하지?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결국에 이제 시어가 반복되는 게 있는지만 찾으면 당연히 예를 들면 거기 북두성좌라는 것이 반복되면서 그 의미가 부각되는 건 당연히 그렇겠죠. 왜? 그 북두성좌는 여기에 지금 초월적인 세계, 무궁의 우주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 천체이니까 그것이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부각되는 거니까. 맞지? 달걀들 중심 소재의 의미를 부각하는 거니까 나에서도 역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특히나 가에서 한 2번쯤 반복되는 시어를 북두성좌를 이걸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이런 거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뚜렷하지는 않다. 이거는 시어의 반복이 의미를 부각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언급하기엔 다소 약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 틀렸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이럴 때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면 3번, 4번 어이도 없고요. 1번이나 5번은 어느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소거법에 의해서 나머지를 제껴내고 2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요령도 필요합니다. 2번 갑니다. 기억에서 미음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을 보면 기억이 뭐냐면요. 밤마다 표때처럼 이랬죠. 그러면 표때처럼을 보면 북두성자는 화자가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주체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전에 1번 문제에서 2번 선지 특정한 시어가 반복됐다고 할 때 그 시어로 딱 지목되는 게 북두성자인데 그 북두성자는 화자 가족의 불행을 초래한다니요. 오히려 단란함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너무나 쉽게 답이 1번이죠.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진짜로. 아무리 이 시를 읽어내는 힘이 없었다 할지라도 가시를 읽고선 이 1번 선지가 틀린 진술이라는 걸 모를 수는 없어요. 그럼 안 돼 진짜. 아시겠죠? 자, 니은을 보면 니은 뭐냐면 밤마다 이랬는데요. 밤마다를 보면 천상은 가족을 보호하는 주체가 밤에 항상 존재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을 보호하는 주체에 해당되는 게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아무리 배가 없다. 아무리라는 건요.
그것들을 화자가 허기를 느끼더라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하지. 맥락상 뭐예요? 거기 뭐라 했어? 차고 희고 순결한 것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난 그것들을 쉽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랬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죠. 하나만 한 진술이죠. 리을 갑니다. 자, 보글보글 그랬는데요. 노란 것들, 병아리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 형상되어 있어. 왜? 보글보글.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 막 기어오르고 막 삐약삐약대고 막 이러는 제잘되는 그런 병아리들인데, 그러면 걔네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행동, 막 그 마분지곽을 기어오르면서 막 거기를 막 이러고 막 떠들어대고 이러는 행동을 하는 주체로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죠. 미음 보면요, 어디 있어요? 싸게 그랬는데요.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 싸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달걀들은 금전적으로 평가절하된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지. 금전적으로 평가절하됐죠. 희망 소비자 가격보다도 더 싸게 팔려온 거니까. 맞죠? 내가 그걸 더 싸게 사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맥락상 아마도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4번 문제와도 관련 있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응되는 동일시되는 화자 자신의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5번의 진술은 맞을 수밖에 없다. 자, 3번 아주 쉬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자, 요거는 빠져야 되겠다. 자, 갑니다. 가의 우리 집은 화자가 A로 활용된 소재이고 나의 냉장고는 화자가 B로 활용된 소재겠군. 이랬어요. 그럼 무슨 공간, 무슨 근거, 무슨 공간, 무슨 기회, 무슨 공간, 무슨 계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생각해보자. 우리 집은 화자가 현실에서 외면, 무슨 외면? 가족과 함께 회기, 오케이. 누구? 자기가 데리러 나간, 마중을 나간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거 맞았어. 그 다음에 타인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고? 우리 집이? 화자가 무슨 능력을, 누구의 무슨 능력을 발휘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럼 B를 한번 볼까? 냉장고라는 건 화자가 뭐 하는 공간? 이상 실현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근거로 활용된 소재라고요? 냉장고가? 그 이상 실현의 어려움? 글쎄, 이거는 뭐 막 이게 맞다고 막 논리를 막 꾸며대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뭐 희망의 온도가 내려가는 곳이라서 이렇게 하면 뭐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게 완벽하게 틀린 거고,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회로 활용된 소재래, 냉장고가. 왜?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게 누구니까? 달걀들이니까. 그런 처지, 희망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나의 처지를 확인하게 되는 공간, 그런 계기, 기회로 활용된 소재가 냉장고다. 당연히 맞는 얘기. 답이 2번이에요. 됐죠? 자, 냉장고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 계기라고요? 무슨 미래를 어떻게 계획합니까? 그런 거 맥락상 전혀 의미 없고요. 자, 우리 집이 세대 교체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공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냉장고를 통해서 나의 화자가 현실의 만족감을 표시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과거의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간, 우리 집이 화자가? 그럼 우리 아이하고 집에 빨리 가자는 게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자 그런 얘기예요? 현재 행복한 삶을 지속하려는 동기가 된다고, 냉장고가? 전혀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나의 화자는. 자, 그래서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뭐 정답지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일부러 말이 안 되게 구성해 놓는 거니까 너무 어려울 필요 없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건요, 여러분, 이거 와 그렇구나. 이거 깊이 감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 보기죠. 이거 시에 대한 문학 개념 기본 강의 들을 때 다 공부했던 겁니다. 화자는요, 일반적으로 1인칭에 해당하며, 그렇지, 주로 이제 나로 등장하니까 시적 대상 혹은 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화자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한다. 됐어요. 자, 보세요. 시적 대상은 보통 시적 화자가 아닌 존재, 그러니까 화자를 제외한 모든 존재를 시적 대상이라고 기본적으로 해. 그런데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화자가 아닌 존재인데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도 있단 말이야. 됐죠?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이라는 것은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과 같은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의미한다.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여기 선지에서 갖다 쓸 용어들을 여기다가 모음집을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해서 구성해 놓은 보기입니다.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상황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시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스텝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지? 화자가 누구고 어떤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맥락,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가. 그 안에
화자가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시 감상의 요체니까. 자, 가에서는 아이야를 통해 시적 대상인 아이가, 나에서는 너희들을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이 청자로 설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얘네들은 봐요. 이 아이, 이 달걀들은 이 중에 따지자면 시적 대상이지. 근데 청자로 설정된 경우에 해당되겠죠. 왜? 아이야라고 부르고 너희들이라고 지칭하니까. 딩동댕 맞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울 거 없어요. 1번은 그렇게 맞는 진술이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2번 봅니다. 가에서는 전역한 길로 나가 본 화자를 통해 시적 대상인 거리 끝과 시적 화자가, 중요한 건요. 자, 거리 끝하고 그 다음에 시적 화자하고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동일시되어 있다. 맞나? 나에 대한 진술 보겠습니다. 나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나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과 시적 화자가 동일시됐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왜? 나는 아직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뭐라 그랬어? 거기 그 3년의 일행인데요. 그렇다면 나는 여태 부활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던 중. 그래서 그때 저 병아리들처럼 행복하지 못했던 중. 그랬던 중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즉 부화하지 못한 달걀하고 자기가 동일시되는 거죠. 그런데 가의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가 읽을 때 얘기했습니다만, 자, 여기에 나오는 거리 끝이라는 건요. 그냥 아이를 데리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득 바라본 밤 풍경의 그냥 거리의 끝이야. 그냥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시적 대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시적 화자랑 그 거리 끝이 동일시되냔 말이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답이 2번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헷갈려 하는 사람, 이 문장 어떤 진술의 명확성, 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틀린 사람들, 이해 못해서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3번 가에서 화자가 보호한 초생딸을 통해 시적 대상인 초생딸을 시각적으로, 나에서 화자가 달걀들 속삭임 소리를 통해 시적 대상인 달걀들 청각적으로 나타내어 시적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자, 보호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속삭임 소리라는 것, 이건 시각화, 청각화한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가에서는 화자와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통해 학교 간 아이를 시적 화자가 기다리는 시적 상황 얘기했죠. 그 가시에서 1, 2행이 이 시적 상황을 직접 처음에 딱 제시하는 거라고. 보통 시에서 많은 경우 맨 앞부분에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시는 더욱더 처음에 이 시의 시상이 촉발되는 계기에 해당되는 시적 상황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 얘기지. 나에서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입원비 걱정을 하는 우리를 통해 형제들이 가난하다는 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도 시적 상황이지. 아까 우리 봤지만 달걀들이 흰자의 노른자가 우리가 절망적인 의논을 하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짐짓 던지면서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화자와 화자의 이 형제들이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죠. 자, 5번 갑니다. 가에서는 인간의 수유한 영위에 인연되어 있는 우주의 무궁함을 통해 대비되는 존재들의 형성되는 맥락을, 말 되게 어렵다. 이게 지금 이 진술이 되게 길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틀린 사람 중에 많은 수가 5번을 체크해가지고 틀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5번은 가만히 잘 보세요. 자, 인간의 수유한 영위라는 거 아주 짧은 시간인 거지.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인간사. 인연되어 있는 우주의 무궁함. 그렇지? 그러면 수유라는 것하고 무궁이라는 것, 무궁하다라는 것하고 요것이 바로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맥락이 시적 상황이 제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삶이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들과 살아서 불행한, 그러니까 살아서 즐거워 보이는 병아리들, 살아서 불행한 나, 이렇게 즐거움과 불행함이 서로 대비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삶의 태도가 대비되는 존재들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가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과 긴 시간, 아주 긴 시간의 대비, 그 다음에 나에서도 삶을 즐거워하는 모습과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모습 사이의 대비를 통해 맥락이 형성됐다는 건 맞는 얘기란 얘기지. 그러니까 되게 길고 복잡한 문장이라서 그렇지 문장을 끊어서 읽을 수만 있다면, 사실 이 시를 이해했다면 틀릴 만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1번과 4번이 조금 까다로웠을 거다. 특히 4번을 틀린 사람들은 좀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이런 문제들은
긴 선지들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자. 됐죠? 좋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 고전시가로 가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22 수능 예시문항에서는 개를 소재로 한 시조를 이런 묶음 안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학평 지난번 시험에서는 또 달을 소재로 한 걸 이렇게 구성했었습니다. 여기는요 지금 늙음을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6개의 작품을 엮어놓으면서 그걸 풀이한 글 안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읽어봅니다. 늙음은 시조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화제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시조에 보편적으로 화제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늙음이라는 게 꽤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나이를 먹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 그죠? 이를 화제로 삼는 시조들에서 화자는 늙음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서글퍼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늙음이라는 것은 자존감을 상실 혹은 서글퍼하는 태도, 이런 게 시에 드러나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늙음이라는 건. 그러나 늙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여. 자, 자연의 섭리면 그렇게 서러워할 것도 없는 걸로 그냥 담담하게 수용한다든지, 혹은 삶을 즐기며 늙음에 대한 서글픔을 잊고자 하는 그런 화자가 작품에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늙어지는 거야, 늙어가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그냥 인생을 즐기세, 이런 태도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놓고 가, 나, 다 세 작품을 일단 제시를 합니다. 가, 읽어봅니다. 나의 미평한 뜻을 이럴게 묻잡나니 구만리 장천에 무수일 배아빠서 주색에 못 슬민 이 몸을 수이 늙게 하는고, 이랬습니다. 되게 여기 나오는 작품들이 다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고전시가, 더군다나 낯선 고전시가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단서들 주어진 각주를 바탕으로 해서 또 발음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의미를 추론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떤 때는 한자에 여러분의 뭐 깊지는 못하지만 그런 지식들이 또 배경 지식으로 활용이 되어서 내용을 구성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맥락 안에서. 나의 미평한 뜻을 그랬는데, 이 미평하다는 건 뭐 평화롭지 않은, 평안하지 않은 불평, 그죠? 나의 불평불만을, 그런 걸 1월께 묻잡나니. 1월이라는 건 해와 달인데 하늘인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다 대고 자기의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 구만리 장천에 무슨 일로 바빠서 주색에, 여러분 주색 잡기 할 때 주색 알죠? 향락적인 생활에 못 슬민, 슬민이라는 게 싫고 미운이니까 못 슬민이면 무슨 얘기예요? 요 얘기는 요 주색에 아직 질리지 않은, 아직은 요게 재미있는 이런 얘기 정도일 거예요. 그죠? 그런 이 몸을 쉽게 수이 그렇게 늙게 하는 고라고 불평불만을 1월한테 해보는 거야. 하늘한테, 초월적인 존재인 1월한테 탄원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나 아직까지 주색에 질리지 않아서 이게 즐거운데 이 유흥을 왜 더 못 즐기도록 나를 이렇게 빨리 늙게 만드는가 라고 자기의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세한 해설은 그 밑에 또 나오고요. 나는 봅니다. 갈제난 청산이러니 올때 보니 황산이로다. 뭐야? 푸른 산이었는데 갈 때는, 올 때 보니까 누런 산이 됐어. 그럼 아마 시간이 흐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봄이나 여름이었던 경치가 가을 경치가 돼버린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시간이 경과했어. 자, 산천도 저렇게 변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낸들 아니 늙을 쇼냐 이랬습니다. 나라고 늙지 않을 무슨 재간이 있겠는가 이거죠. 자연이 그렇게 되게 노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섭리로 받아들이는 태도겠지. 두어라 저리 될 인생이니 아니 놀고 어이리 그랬습니다. 두어라 저렇게 산천 변하듯이 내가 늙어버릴 그런 인생인데 아니 놀고 어이리, 놀자 즐기자 이거네요. 됐죠? 자, 그럼 다는 또 봅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서를 다 녹이니 그랬습니다. 동풍이라는 건 보통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봄바람을 얘기해요. 봄바람이 건듯 불어서 쌓여있는 눈을 다 녹였어. 됐지? 그럼 이제 봄이 와가지고 눈이 녹는 거네요. 그러면 사면청산이 네 얼굴 나노메라 그랬는데 나노메라가 나타나는구나요. 그럼 이 네라는 건요 너의가 아니라 예전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봄바람이 건듯 불어가지고 쌓인 눈을 다 녹이니, 그랬더니 사방에 그 청산이 예전 얼굴이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눈 쌓이기 전에 그
산과 들의 모습이 눈이 녹고 나니까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지. 그죠? 더군다나 그게 청산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와 대비되게 귀 밑에 해묵은 설이 난 녹을 줄을 모른다 이랬습니다. 귀 밑에 해묵은 설이라는 게 뭐야? 자기 흰머리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흰머리는 녹을 줄을 모르는구나. 얘네와 달리. 얘네는 눈 쌓였던 청사는 봄이 와서 눈이 녹으니까 예전 모습을 제대로 회복하는데 나는 왜 쌓인 눈이 여기선 설이죠. 눈 쌓인 나의 이 귀 밑 머리는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갈 줄을 모르는가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가다는 자연물을 끌어들여서 늙음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작품들이다. 가는 무한히 지속된 자연물에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어요. 이때 무한히 지속된 자연물이라는 게 일월을 얘기하는 거죠. 일월한테 나의 유한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유흥을 계속 즐기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 그지? 아까 주색을 못 슬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수위 늙게 하는 거라고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자연의 변화에 인간의 노화를 견주어 표현하고 인생을 즐김으로써 서글픔을 달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까 우리 봤던 그대로입니다. 산천도 변하거든 낸들 아니 늙을 소냐. 그러니까 두어라 저리 될 인생이니 아니 놀고 어이리 이랬으니까. 그다음 다는요. 화자의 상태를 자연에 비유하였지만 순환하는 자연과는 다른 모습을 통해 늙음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죠. 왜? 순환하는 자연은 동풍이 건드불어 적설을 다 녹이고 나면 다시 예전 모습 청산을 회복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늙음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런데 늙음을 노래하는 작품들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문들 속에는요. 봐봐.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해야 돼. 늙음의 어떤 그 정서적 반응 같은 거, 늙음에 대한 정서적 반응 같은 게 시조에 자주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인트로로 깔고 그다음 가나다 작품 제시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설이 그 밑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가나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 어렵지 않게 저랑 함께 했습니다만 시험 문제 푸는 여러분들이 가나다를 바로 자기 머리로 읽어내지 못할 때 여기에 가는, 나는, 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글들을 오히려 역으로 위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동원해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엔 두 번째 묶음으로 갑니다. 라마바가 나와요. 라는요. 청춘 소년들아 백발노인 웃지 마라. 이때 웃지는 비웃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춘 소년들아 백발노인을 비웃지 마라. 공번된 하늘 아래 낸들 얼마 저머시리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공번된 치우침이 없는 공평한 치우침 없는 하늘 아래 너희들이라고 얼마나 젊었으리. 그러니까 니네 곧 늙어. 니네도 늙으니 비웃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소년 행락이 어제론 듯하여라. 야 우리 비록 늙었지만 야 니네 우리 비웃으면 안 돼. 니네도 곧 늙어. 우리도 있잖아. 너희들처럼 막 싱그럽던 때가 어제인 것 같아. 야 금세 늙었어 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렇게 됩니다. 비웃지 마세요. 그죠? 자, 라가 나왔고요. 마입니다. 늙기 셔른 줄을 모르거나 늙거난. 그런데 이건 보세요. 초장에 여기 늙거난 이거는요. 이제 풀자면 말이에요. 다른 버전. 이건 김삼현이라는 사람의 시조인데 늙기 서러운 줄을 모르거나 늙었는가라는 버전으로 되어 있는 버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늙기 서러운 줄을 모르고 늙었는가. 춘광 덧없어 백발이 절로 난다. 그러나 소년적 마음은 감홈이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마가 지금 약간 독해가 어려운데 늙는다는 게 서럽다는 걸 모르고 늙었는가? 아는 얘기지 누구나. 그렇죠? 춘광이라는 게 봄날의 빛인데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세월이 덧없어서 백발이 절로 난다. 그럼 이제 노화가 막 진행돼가지고 흰머리가 나는 거지. 백발이 절로 난다. 그러나 소년적 마음은 줄어드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나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다는 거야. 그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잖아. 야 어느새 내가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다. 나 아직 마음은 20대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거. 소년적 마음은 감홈이 없어요. 됐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따가 풀 18번 문제에서 많이 착각을 일으켰던 작품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으니
백발이 전론한다. 자꾸 백발이 전론하는 게 제일 노화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오는 거죠. 뽑고 또 뽑아 젊고자 하는 뜻은 북땅에 유친하오시니, 유친하오시라는 거, 어머니께서 계시니, 어머니가 계시니 이런 겁니다. 자, 즉 집 안에 어머니가 거처하시는 그 방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그를 두려워하노라. 즉 여기서 그라는 건요, 어머니를 두려워한다라는 말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땅에 유친하신 상황을 두려워하노라, 그것을 두려워하노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월이 물 흐르듯 해가지고 자기도 막 백발이 막 절로나. 근데 그거를 자꾸만 뽑아. 왜 뽑는가 하면,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아이고 아들아, 너 흰머리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늘었니? 나도 그만큼, 네가 그렇게 늙은 만큼 나는 더 늙었겠구나, 이런 마음 안 들게 그죠? 그래서 일부러 검은 머리 유지하려고 뽑고 또 뽑는 거야. 어머니가 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라는 젊고 활력 넘치는 소년들에게 세월이 공평하게 흐른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태도, 비웃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는 덧없는 세월로 인해 늙어버린 현재의 육신과 대비되는 소년 시절의 마음을 타자화하여 늙어서도 소년 시절과 같은 젊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 마에 대한 거 다시 볼게요. 덧없는 세월로 인해 늙어버린 현재의 육신과 대비되는 소년 시절의 마음, 그걸 타자화했다 그랬어. 뭐라고 했나요? 보세요. 늙기 30줄을 모르거나 늙거난 춘광 덧없어 백발이 전론한다. 그러나 소년적 마음은 가뭄이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육신은 백발이 전론한 늙은 육신이고, 근데 거기에 대비되는 소년 시절의 마음. 그래서 늙어서도, 자긴 비록 늙은 처지이지만 소년 시절과 전혀 마음이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젊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말을 해석한 거야. 이해되셨죠? 바로 갑니다. 자, 이제 이걸 가라고 달아놨고요. 하필 이제 가나다라 바에 여기 또 가를 달아놓으니까 더 헷갈리는데. 자, 가라는 기호고요, 이거는. 자, 작품 바는 늙음의 문제를 자신이 모시는 어머니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주는데, 자신보다는 북땅에 계신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효를 실천하는 화자의 성숙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랬죠? 이게 그런 것 같은 거야. 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나이를 먹고도 막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는 그런 막 고사 있잖아요. 일부러 아기인 척 한다는 거야. 어머니가 늙었다는 마음이 안 들도록 자기는 막 아기인 척 한다는 거죠. 자, 그게 지극한 효심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라마 바에 대한 설명도 끝났죠. 이상과 같이 가에서 바까지의 시조들은 자연물과 타자를 통해 늙음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표현했다. 그죠? 늙음이라는 게 이제 여기 주제니까 지금. 단 이때 타자에는 타자화된 자아도 포함된다. 이렇게 일부러 뭔가 조건을 하나 집어넣은 거죠. 타자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자아가 아닌 대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타자화된 자아도 포함되는 것. 이를테면 앞에 설명했던 소년적 마음 같은 거요. 자기 마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시키는 어떤 단서를 여기다 심어 놓은 거죠, 지문 안에다가. 자연물과 타자를 세계로, 화자를 자아로 규정한다면 세계와 자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이거 대단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에 주목한 것이며, 뻔한 얘기죠. 이와 반대로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유사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에 주목한 것이다. 하나만 하는 얘기지, 그죠? 아니,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에 주목하면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동질성에 주목하면 유사점을 드러낸다는 건 뭐 하나만 하는 얘기지, 그죠? 근데 굳이 이런 얘기 하나만 하는 얘기를 왜 제시를 해? 그걸 통해서 결국 뭐 이질적이다, 뭐 동질적이다 어쩌고 하는 18번 문제를 만들려고 그냥 장치를 하나 달아놓은 것일 뿐이에요. 전혀 여기에 현혹되거나 겁먹거나 주눅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함께 드러낸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모두 고려하는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을 볼 수 있다. 됐지? 자, 이질성은 차이, 동질성은 유사점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만약에 이질성과 동질성 모두 주목한다면 유사성과 차이점을 다 드러낸다라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만한 얘기를 했어요. 자, 17번 문제 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봅시다. 기억은 뭐냐면 주색의 못슬민 이 몸을 수이 늙게 하는고 라고 했습니다. 유흥을 계속 즐기고 싶어. 그런데 인간의 삶이 유한해서 내가 막 늙어갑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들어있다. 딩동댕. 그 아까 우리 해석했던 그대로고요. 또 그 아래에 있는 설명을 통해서 또 그걸 뒷받침해 놨었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자, 니은은요. 어디 있어요? 나 작품에서 종장입니다. 두어라 절이 될 인생이니 아니놀고 어이리 그랬거든요. 그럼 봐요. 노년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즉 절이 될 인생이라고요. 당연한 섭리란 말이지. 삶을 즐김으로써 서글픔을 달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들어가겠다. 그지? 아니놀고 어이리. 그러면 삶을 즐김으로써 서글픔을 달래려는 화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즐기자. 어차피 늙을 거다. 그 다음 디귿은 어디 있어요? 자, 사면청산이 내 얼굴 나눔해라 라고 했는데요.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는 인정하면서도 늙음에 대해 한탄하던 자신을 후회하는 화자.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지. 자, 그건 뭐라는 거죠? 사면청산이 내 얼굴 나눔해라는 쌓여있던 눈이 녹고 났더니 사방의 그 청산이 예전의 모습, 그 푸른 모습을 다시 회복했다에 대한 진술이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리을 갑니다. 공번된 하늘 아래 낸들 얼마 젊으시리 라고 했는데요. 세월의 흐름은 공평하다고. 공번된 하늘 아래니까. 그래서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곧 늙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소년들한테. 자연의 이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들어갔다. 딩동댕. 됐죠? 미음 어디 있어요? 춘광 덧없어 백발이 절어난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춘광이라는 게 세월이죠. 그러면 세월에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을 인지한 화자의 상황. 자, 춘광이 덧없게 흘러. 그래가지고 백발이 절어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따라서 답을 3번으로 고르는 것은 과히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문제는 오늘의 18번. 그죠? 요게 오답률이 매우 높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함정이 매우 그럴듯하게 파여 있어서 그냥 깊이 제대로 텍스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상식과 추론에 근거해서 그냥 답을 고르게 되면 답을 잘못 찾게 되는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가에서 말을 세계와 자아의 관계에 따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봅시다. 이제 이게 뭐 이질성이니 동질성이니 어쩌고 했던 그 지문에서 끝에 별로 하나만한 얘기를 덧붙여 놓은 근거가 되는 거야. 요런 부분을 박스를 쳐놓고 제시를 했었죠. 마지막 문단 말이에요. 갑니다. 가에서 1월과 장천은 화자의 짧은 인생과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이 드러나. 자, 차이점이면 이질성 맞겠죠. 근데 짧은 인생과 1월 장천은 뭐예요? 그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애들은 뭐예요? 영원 무궁한 어떤 대상. 뭐라고 해서 거기에 무한히 지속되는 자연물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무궁한 대상이고 자기는 짧은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저기 현대시에서 앞에서 다루었던 그 가시, 그 유치원의 시에서 인간의 수유한 영위랑 우주의 무궁함이 대비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딩동댕. 좋았어. 그 다음 나에서 청산은 황산으로의 변화를 통해 화자와 유사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 맞죠? 유사점, 동질성. 어떤 점이 유사하지? 청산에서 황산으로 변화한 거 쟤도 저렇게 변하는데 나도 자연이 늙는다. 이랬으니까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3, 4, 5인데요. 자, 1, 2번은 판단이 쉬웠어. 3, 4, 5로 갑니다. 다에서 적설은 동풍이 불기 전에는 화자와의 유사점이, 불고 난 후에는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난다. 보세요. 유사점, 차이점 함께 있다면 동질성, 이질성 함께 있겠죠. 근데 그런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내용상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적설, 쌓인 눈은요. 동풍, 봄바람이 불기 전에는 화자와의 유사점이 있지. 왜? 하얘니까. 내 귀 밑에 흰 서리처럼. 나의 흰 머리처럼. 그럼 유사점이 있어요. 유사점이. 그러니까 동질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존재하네. 그 다음에 그 동풍이 불고 난 후에는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요. 왜? 적설은 다 녹아 없어지니까. 근데 내 흰 머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럼 차이점 있잖아. 그럼 맞는 얘기 아니야. 됐죠? 근데 이 3번에 매우 많은 학생들이 이거 맞는 진술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 중에 많은 수는 아예 이 출제 요소에 대한 내용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걸고, 어떤 학생들은 이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사점이 드러나고 차이점이 드러나는 대상은 쌓인 눈 자체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청산이라고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닐까? 그래야 맞는 진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틀린 오판,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가 되겠지. 그 저기 다 작품에서 말이에요. 자, 사면 청산이 네 얼굴 나눠매라. 근데 청산은 예전 얼굴을 회복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화자와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얘기해야 되는 대상은 쌓인 눈 적설이 아니고 청산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완전히 허무맹랑하거나 틀린 판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설이어도 이런 진술은 또 가능해.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이제 나의 흰머리, 화자의 흰머리로 생각하면 흰머리가 동풍 분 다음에는 이 적설은 녹아 없어지지만 나의 흰머리는 사라지지 않은 거니까 차이점을 통해 가지고 이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죠? 일단 이게 만약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적설이 아니라 청산이라는 시어를 갖다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미심쩍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4, 5번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죠? 생각해 볼게요. 라에서 소년은 소년행락의 시절이 유한하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유사점이 소년의 시절을 현재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차이점이 드러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난다. 자, 유사점이 있으면 동질성,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차이점이 있으면 이질성. 맞는데요. 그럼 내용상 생각해 봅시다. 4번도 꽤 많은 학생이 착각을 해서 여기에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했는데요. 이건 적절하지 않은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봐. 소년은 소년행락의 시절이 유한하다고 내가 너한테 일러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 너도 어차피 유한한 소년 시절을 지내. 내가 예전에 그렇게 너처럼 소년 시절이 있었듯이 유사점이지. 그러면 이건 동질성에 대한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너는 소년행락 즐기고 있어. 근데 나는 이미 그게 지나갔지. 그런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질성이 나타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진술이야. 자, 정답은 5번이죠. 가만히 잘 보세요. 마에서 마음은 소년 시절과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유사점이, 소년 시절 이후와 다르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군. 애초에 이건요, 여러분이 틀리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 진술 자체가 복잡하게 막 꼬여 있어. 특히나 무엇과 무엇 이런 게 막 반복되니까요. 구문 자체가 되게 복잡한 구문들입니다. 선지들이 전부 다. 더군다나 5번은 더욱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진술인지 틀린 진술인지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마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자, 마시는 다시 봅니다. 늙었어. 그래서 백발이 절로 나. 근데 거기 뒤에 이후에 설명해도 그랬습니다만 몸의 신체의 변화는 노화가 진행되는데 나의 마음은 예전 그대로다. 이게 핵심이잖아. 그죠? 그럼 봐요. 그럼 옛날 그대로 소년적 마음하고 현재 나의 마음이 같은 거네. 동일해. 동질적이야. 자, 이 진술은요. 만약에 유사점이 있으면 동질성,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으면 이질성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팩트 체크를 해보면 마음은 소년 시절과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유사점. 그랬더니 이때 화자는 말하자면 뭐예요? 이때 마음을 이제 여기 아까 그 지문에서 타자화했던, 그지? 뭐 지문에서 아까 그랬죠. 이 문단의 둘째 줄, 셋째 줄, 거기에 단, 이때 타자에는 타자화된 자아도 포함된다라는 건 이런 선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밑자리를 깔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마음, 이게 어차피 내 마음이니까. 근데 그 마음은 소년 시절과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현재 화자의 심리 상태와 그 옛날 소년 때의 마음, 그때 마음은 유사해, 동질적이야. 이해됐지? 그럼 요거 성립하고요. 요것도 얘기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요. 소년 시절 이후와 다르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소년 시절 이후와 소년 시절 때의 마음은 다를 바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현재 화자의 마음 상태는 소년 때와 똑같다고. 그 얘기를 앞에서 했잖아. 그게 유사성이 있는 게 동질적이라고. 그죠? 근데 소년 시절 이후와 다르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치? 왜? 마음은 계속 한결같이 소년 때의 마음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질성이 나타나는 요소로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음에 주목해서 이 나를 동질성, 이질성 이런 요소로 분석을 만약에 한다면 동질적인 거지. 신체는 달라졌지만 그건 이질적이지만. 그죠? 마음을 주목해서 요 대상을 가지고 논할 때는 동질성만 발견하고 유사점만 파악해야지 달라짐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질성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틀린 진술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어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매끈하게 쉽게 단순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핵심이 마에서 마음은 안 변했구나.
지금 나 아직도 젊은 때의 마음 그대로구나 라는 점에 주목해서 5에 대한 판단을 했다면 나머지 3과 4처럼 다소 헷갈릴 만한 요소, 특히나 3번 선지처럼 그렇게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선지를 할지라도 그게 적설도 청산이 아니어도 3번 선지의 진술이 성립되는구나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죠? 19번 갑니다.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A와 B. A는 뭐예요? A는 어디 있어? 산천. 그건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낸들 아니 늙을 소냐 했던 그 산천입니다. B는 어디 있는가 하면 B는 다작품에 있는 종장에 있는 설이네요. 그럼 이거 내 귀밑머리 하얗게 생 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그건 다 뭐야? 화자가 세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죠. A는 산천은 푸르던 산이 누렇게 단풍 들고 낙엽 지고 어쩌고 한 그 모습을 보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그 대상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설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생긴 노화를 발견하는 거니까 어쨌든 둘 다 세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네요. 그죠? 자, 이거는 선지가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갑니다. 가를 바탕으로 바를 감상한 내용 그랬거든요. 가라는 게 그 바에 대한 설명이었죠, 아까. 그죠? 그래가지고 자신이 모시는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그 인식을 보여주어서 그거 효를 실천하는 화자의 성숙한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세월이 여류하니, 세월이 물 흐르는 것 같으니를 보면 화자가 나이를 먹게 된 원인을 알 수 있거든요. 세월이 빠르게 흐르니까 늙은 거지 뭐 당연한 얘기고요. 백발이 절로난다를 보면 화자가 어머니에 대한 근심 때문에 늙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에 대한 근심 때문에 늙었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 백발이 절로나는데 세월이 여류해서 그것 때문에 세월이 빠르게 흐르니까 자연히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효심에 주목한다고 해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근심 때문에 늙었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착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효심은 자기가 백발이 나는 그 이후에서 효심이 발현되는 게 아니고 그걸 빨리 뽑아 없앰으로써 효를 실천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뽑고 또 뽑아를 보면 화자가 효를 실천하고자 반복적인 행위, 흰머리를 뽑는 행위, 뽑고 또 뽑아니까 반복적인 행위잖아요. 띵동댕 맞는 얘기지. 효심은 여기에서 발현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고. 그지? 4번 젊고자 하는 뜻은 를 보면 화자가 어머니를 배려하고자 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 젊고자 하는 뜻. 까만 머리만 어머니 앞에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은 어머니를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 효심이죠. 자, 북당에 유치 나오시니를 보면 화자가 봉양하는 어머니가 계신 장소, 북당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고 정답은 2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번 문제도 생각보다는 좀 또 까다롭게 느낀 학생들도 꽤 있었나 봐요. 별로 헷갈릴만한 요소는 없죠. 그렇죠? 작품에 대한 이해를 특히나 요 가라고 밑줄 그어놓은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맥락상 잘 이해하는 것은 과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전시가 마지막에 했고 앞에는 현대시 세트를 했고요.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특히 현대시는 그렇다 치고 고전시가가 이렇게 맥락을 주는 지문 형태로 지금 2022 수능이 아마 변화되는 게 벌써 3월에 이어서 4월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6월과 9월에 또 어떤 새로운 지문 구성을 평가원이 시도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야. 맞죠? 자, 그럼 이런 식의 새로운 구성들에 익숙해질 것을 다음 시간 요 2부에서도 하나 또 만나게 되죠. 고전 산문에서. 그것들을 대응 적절히 하는 2부를 또 마련하면서 준비하면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